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너무 따뜻해서 이게 11월 날씨가 맞나 했는데 12월 앞두고 11월의 마지막 날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대구와 경북 전역에도 한파특보가 내렸는데요. 이맘때 추위로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게 2010년 이후로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맑고 아주 건조한 날씨가 이 날씨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맘때가 화재 위험이 아주 높아지는 때입니다. 산림청은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대응을 높이고 있는데요. 올봄 역대 최대 피해를 남겼던 동해안 산불 이후에 경상북도는 대형 산불 발생 우려가 큰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에 산불 대응 컨트롤 타워를 붙박아 두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산림청은 가을철 초대형 산불 방지 대책을 세우면서 국립산불방지센터를 울진에 세우기로 결정했는데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빠른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연중 일상화되는 대형 산불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현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시사 초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1월 30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장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굉장히 추우셨죠? 어제보다 15도에서 20도가량 큰 폭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경북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안동 지역 아침에 영하 6도로 출발했는데 한낮에도 기온이 최고 1도까지 올라서 오늘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경북 북동산지에는 강풍조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내외로 매우 낮을 걸로 보이니까요. 낮은 기온과 급격한 온도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안동시 보건소가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정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사람인데요.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를 받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항목은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와 진찰료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인 사람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정 검사기관 이용 시에는 검사기관이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고요. 별도 검사기관을 이용할 시에는 대상자가 검사비를 선납 후에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비구름이 지나고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옷뿐만 아니라 장갑과 목도리까지 챙겨주셔야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한파특보 내려져 있고 어젯밤부터 포항과 경주에는 강풍주의보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5도 정도 낮겠는데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서 체온 유지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어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노조원들이 각각 집회를 열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대구 경북지부 조합원 350여 명은 어제 오후 남구미 IC에서 정부의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에 항의하는 결의대회를 열었고요. 같은 시각 화물연대 포항지부 조합원 600여 명도 포항 남구 글로비스 사거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파업의 책임을 노동자에 돌리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했고요. 또 운송 노동자들이 도로에서 생계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안전 운행을 위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차종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성의 있는 교섭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물류 차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총파업 이후 하루 10,000톤의 출하가 지연되고 있고 하루 7, 8천 톤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하는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조만간 철강 제품 적재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강풍경보가 발효돼 있는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립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3도 낮은 1도, 습도는 70%입니다.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는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2에서 5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운항 통제됐습니다. 울릉군 저동항 핵사정에서 암초에 좌초됐던 어선이 보름째 그대로 방치돼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난 14일 저녁 암초에 좌초됐던 어선은 현재 파도로 인해 두 쪽으로 부서진 상태인데요. 사고 당시 선원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으나 기름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경은 오일 펜스를 설치하고 어민들과 함께 선박에 남은 기름을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어선이 좌초된 지역 부근에서 기름 냄새가 나고 해상에 기름띠가 퍼지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더욱이 사고 지역 인근은 마을 어촌계 양식구역이고 해조류가 많은 지역이라 더욱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민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처리를 원하고 있고요. 울릉군은 선주 측과 인양에 관해 논의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로 가죠. 네, 업무 개시 명령입니다. 네, 업무 개시 명령. 지금 화물연대 파업 관련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제 어제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 개시 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는데요. 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이 발언을 보면 이 현 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물차 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서 내려진 명령인데요. 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서 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대상자가 보니까 2,500명 정도 되고요. 네. 지금 아까 이제 오전에 나왔던 이 정부의 이 브리핑 내용까지 보면 2,500명 중에 한 300명한테 이 명령서가 전달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아직 뭐 많이 전달이 안 된 이런 상황이고. 개개인으로 전달을 하는 건가 봐요. 개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개인한테 명령서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아가서 전달하는 조사팀까지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는 이 정부에서 파악한 이 운송 이 종사자의 집에다가 우편으로 명령서를 발송하는 그런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잘 전달이 될지가 우선 1차 관건이에요. 명령서 전달이 돼야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부는 이걸 이제 받게 되면 다음날 자정까지 집단 운송 거부를 처리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은 운행 정지, 자격 정지 같은 행정 처분, 여기다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파업을 풀고 우선 복귀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좀 찾아보기 2004년에 제도가 도입은 됐는데 네. 발동은 이번에 처음 지금 한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처음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카드를 안 쓴 것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압박 카드로서 그렇죠. 네. 노사가 계속 그리고 정부와 그다음에 화물 노동자들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만 사용이 됐었는데, 네. 이번엔 정부가 이걸 그대로 두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또 국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멘트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특히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쓰이는 곳이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네네. 이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건설업, 그리고 건설업이 어떻게 보면 은행의 금융업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명령 자체에 대해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또 법정에 가서 다퉈질 부분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정부는 강경한 방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제 화물연대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화물연대 쪽에서는 뭐 처음부터 뭔가 약속이 안 맞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지난 6월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멘트와 컨테이너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 네. 이게 이제 올해 일몰제로 말에 네네. 네, 되면은 이제 일몰제로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고 또 안전운임제 자체가 화물 노동자들이 과속, 과로를 하지 않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왔는데 네. 이게 사라지게 된다면 화물 노동자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국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몰제로 하지 말고 이거 영구적으로 제도화시키자라는 네네네. 주장을 펼쳤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겠다 또 해서 뭐 6월에 이렇게 좀 넘어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하기로 했어요. 합의를 논의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뭐 논의하겠다라고 논의를 했는데 하자. 네.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파업을 한 게 화물연대 입장인데요. 네네. 정부에서는 이건 일몰제 3년 연장 그 안까지만 내놓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지금 우리 경제 상황 이런 걸 비춰볼 때 더 이상 내놓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입장이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2시에 2차 교섭을 진행하거든요. 네. 여기서 좀 어떤 진전된 내용이 좀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물연대의 이 파업에 대해서 또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각 그 정치권마다 또 반응도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실, 그러니까 정부 입장하고 같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 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다. 불법 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방치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정부의 손을 이제 들어주는 모습이고 반면에 이 야당에서는 아니 이게 이렇게 강경 대응한 일이냐 양보와 타협을 통한 협상이 중요하다. 무조건 법정 처벌만 앞세워서 어떻게 대화가 되겠느냐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런 비유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한국 가나전에서 주심이 이 벤투 감독의 이제 항의에 대해서 레드 카드를 꺼냈는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 내린 게 벤투 감독이 당한 것처럼 부당한 레드 카드 아니냐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정부를 비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오후에서 2차 교섭 한번 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파업 불사입니다. 또 이번에도 파업 소식인데요. 어딘가요? 네, 이 대구 지하철 상황인데요. 아, 네네. 지금 보면은 이 대구 교통공사 여기에 뭐 이 복수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좀 다른 그런 길 걷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 노조가 구조조정 반대와 또 일터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면서 내일 파업에 들어가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측과 어떻게 또 마지막 협상이 진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데 또 다른 노조인 대구도시철도 노조는 이 사측, 그러니까 대구교통공사와 노사합의를 도출했어요. 네. 그러니까 임금 협약 또 노사 특별 합의 이거를 통해서 정부 지침을 준수한 임금 1.4% 인상 등등 뭐 공무직 처우 개선 이런 거에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대구 지하철 노조와의 협상은 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 파업이 이뤄지게 되면 대구에서는 2005년 이후 16년 만에 전동차가 멈춰서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이 서울 지하철이 좀 파업 때문에 제대로 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네. 예, 서울과 마찬가지로 대구에서도 좀 전동차 운행에 지장이 초래가 될지 좀 더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곳과는 임금 교섭을 타결을 했고요. 네, 한 곳이 이제 타결이 안 돼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12월 그렇습니다. 첫날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달구벌 자율차입니다. 달구벌 자율차 조금 네. 밝은 소식이네요, 그나마. 네. 네. 대구에서 이 세계 최초로 여객 물류 통합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이 달구벌 자율차가 달리게 되는데요. 이 달구벌 자율차는 대구 시민들에게 오는 2023년까지 무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네. 시민들이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에 QR코드 스캔 아니면 배너 클릭으로 차량 탑승을 신청하면 되는데
이게 이 모바일 프로그램, 뭐 카카오 T나 이런 걸 통해서 차량을 호출할 수도 있고 이동 현황도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대에서 총 석 대가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예. 평일 오후 2시부터 평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운영이 되는데요. 이 뭐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전문 안전 요원이 운전석에 탑승을 하기도 하는데 네. 이게 뭐 자율주행이니까 그냥 우리 미래의 이 탈거리들이 어떻게 운송순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이거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서울에도 지금 자율주행 차량이 뭐 다니는 곳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배구를 포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계속 생겨서 앞으로 우리 이제 미래에는 운전할 필요 없이 네.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면서 편하게 좀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다려집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사라지는 연금리 5%대 정기 예금입니다. 뭐 정기예금 이율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 올렸잖아요. 올렸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이게 바로 반영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 은행을 보면 뭐 이것저것 우대금리다 하면은 5% 예금금리 상품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더 이상 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은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는. 네. 이게 기준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예금금리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금융당국이 지금 이 수신금리, 예금금리 자제 요청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금리를 올려가면서 돈을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들의 돈을 예금하게 이제 만드는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또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가계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네. 예금금리를 이렇게 어떻게 5%까지 안 가게 할 거면 대출금리도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조정이 네. 돼야 되는데 네네. 이게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지만은 속도가 다릅니다. 대출금리는 아이러니입니다, 빠르게 늘. 올라가고 그러게요. 예금리는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안 맞는 부분을 정부가 또 어떻게 지켜볼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은행이 돈을 유치를 못하면 이게 또 은행이 돈을 유치해서 그러니까요. 안 좋은 기업들한테 거니까. 또 대출을 해주는 예, 그런 예. 부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돈 가뭄이 더 심해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요일 현장 리포트는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강이 열렸대요. 효곡 열린 작은 도서관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김유경 리포터가 취재했어요. 유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들 유튜브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데 이거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을 비롯해서 본인의 유튜브 운영 비법을 알려준 특강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건의 영상을 올리지 않고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거는요 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럴 거라면 하지 마라. 뭐든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데 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희망을 전도하고 있는 포항 유튜브 강사 조한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채널 구독자 50명 이상에서 1000명 미만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눈높이 맞춤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든 초보 유튜버들에게는 구독자 1000명이 첫 번째 고객입니다. 각자 운영해온 채널을 점검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 기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인드셋과 중반부에는 유튜브를 실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한 실전 기법, 그리고 후반부에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수강 사례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꿈꾸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튜버가 되기 위한 마인드셋, 유튜브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
유튜브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기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년 정도는 꾸준하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해봐야만 유튜브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내 채널을 개설하면서 주변에서는 처음에 냉랭했던 반응들이 내가 차츰차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유튜브에 대한 확신을 주변에서 같이 가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사분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게 아까 꾸준함 얘기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꾸준함과 함께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맞네요. 그렇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상 편집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사실 유튜브에 있어서 영상 편집의 중요도는 2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의 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와 그걸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해낼 수 있는 끈기,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강에 참여한 시민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효자동에서 왔습니다. 여기 열린 작은 도서관에 책 보러 자주 오는데 여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사서 선생님께서 한 번씩 올려주세요. 그러다가 지나가다 보고 재밌어 보여서 주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강연이 기대 이상으로. 지금 사실은 유튜브를 막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건 아니고 그냥 취미삼아 이렇게 영상을 한두 개 올리는 정도였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저의 꿈과 유튜브가 이렇게 굉장히 어쩌면 좋은 조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돼요. 제가 잘하는 게 뭔가, 좋아하는 게 뭔가 요즘 생각을 계속 하던 중이었고 제가 잘하는 게 사실은 육아랑 그리고 요즘은 행복하게 사는 거, 마음을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평정을 유지하고 사는 게 어떤 방법이 있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계속 이렇게 책을 읽는 중이었는데 그런 주제로 해서 유튜브 하면은 참 재밌겠다 생각 들어요. 실제로 내주셨는데 네,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강사님하고는 되게 좋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에 한번 여기서 강사님이 그때는 유튜브가 아니고 그 부모 코칭으로 강연을 한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수업이 되게 좋았었고 그때부터 사실 구독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또 유튜브로 수업을 하신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었거든요. 수업이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서 예, 좋습니다. 그래요. 뭐 막연하다 싶기는 해서 처음에 뭐로 시작하면 좋을까부터 결정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나 스스로가 재밌게 그리고 길게 오래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먼저인데요. 네.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브이로그를 통해서 일상의 얘기를 푼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주부라면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라던가 그리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등산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본인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냥 찍는 건데요. 그렇게 주기적으로 영상을 찍다 보면 정말로 본인이 해보고 싶은 콘텐츠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70이 넘는 어르신도 오셨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올해 70이 넘은 김광규라고 하고요. 오늘 특강 참여한 것은 인터넷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보고 오늘 이런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었고 들어가서 보기만 했는데 직접 또 사진이나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올려봤으면 싶어서 오늘 공부하게 됐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나이가 있지만은 한번 실질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욕이 생기고 집에 가서 한번 좀 컴퓨터 열어서 한번 또 개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산약초를 했었거든요. 이제 꽃차 같은 것도 한번 해서 올려보고 싶고 독자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많이 알았기 때문에 얻은 건 많죠. 선생님들 그 말씀 오늘 처음 뵀지만은 그래도 하나하나 많이 공유됐습니다. 선생님께서 한번 한 3개월 정도 5월에서 토요일까지 오전이나 오후나 개설해서 시민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이번 기회에 짧은 2시간이었지만은 앞으로도 그런 개설이 있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배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네, 유튜브로 당신의 삶을 리디자인하라 특강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브 도전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브이로그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항의 김유경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까지 발생한 전국의 산불을 집계해보면 모두 630여 건입니다.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한 30% 넘게 증가한 거라고 하는데요. 자연재난이 뭐 다 그렇습니다만 이 산불도 일단은 우리가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경상북도가 대형 산불 진화 훈련을 하고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 이미규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이제 막 갑자기 추워지고 하면 또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고 그러면 또 그 화재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비가 조금 그래서 또 내려서 다행인 듯 한데 어떻습니까? 늦가을 또 겨울 초입 산불 발생 위험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요? 네, 어제는 오랜만에 방금 비가 내렸습니다만 맞습니다. 올겨울 기상 전망을 보면 평년보다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평년보다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오는 12월에는 강우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산불 대비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산불 조심 기간이라고 정해놓은 지금 그 기간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아무래도 그 여행철이고 관광 가시는 또 시기하고 맞물려서 아마 그 화재 위험이 더 높아질 텐데 현장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 가을철 산불 그 조심 기간에 맞춰 먼저 그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6일을 연장한 61일간 운영에 들어갔고요. 가을철 산불 발생의 가장 높은 원인인 입산자에 의한 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27만 1천 헥타의 산림에 대해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688km를 폐쇄하였으며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 불법 초각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각 시군별로 기동 단속반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산불 발생 지역 지역에 산불 감시원 2,562명을 집중 배치하여 예방활동과 조기 발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 앞두고 경상북도가 지난주에 아주 대규모로 산불 진화 훈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산불을 진화하는 데는 그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대형 산불에 대한 유관기관 단체와의 공조 협력을 통한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산불 재난 현장 조치 매뉴얼에 따라 대형 산불에 대한 진화 전략과 이 체계 등을 숙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100헥타 이상의 대형 산불 진화 훈련으로 안동 기란 천지리 야산에서 100헥타 이상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안동시를 비롯한 5개 시군과 남부지방산림청, 소방, 경찰, 육군부대 등 산불 유관기관 200여 명이 진화 인력으로 참여하였으며 진화 헬기 6대, 산불 진화차 등 차량 14대가 동원되었습니다. 네. 산불 진화에 동원되는 인력과 장비를 그대로 가져와서 실전처럼 훈련을 하셨다는 건데요.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현장에서는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산불이 발생하면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산불 상황실에서는 산불 발생을 전파하고 진화 인력과 장비를 우선 출동시켜 초동 진화를 하고 산불이 5헥타 이상으로 확대되면 시장 군수가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시군 내 유관기관을 통합지휘하여 진화 인력과 장비 추가 투입 등을 지휘하여 진화를 합니다. 100헥타 이상의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도지사가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진화 지휘권을 시장 군수로부터 인수받아 광역 단위로 진화 지휘본부가 확대 운영됩니다. 물론 이에 따른 진화 동원 장비와 인력이 확대됩니다. 산불 진화에 있어 유관기관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산림청에서는 진화 지휘본부 운영 지원과 특수진화대를 투입 진화 지원하고 산림항공본부에서는 헬기를 공중에서 진화하며 소방은 주민안전과 주택보호를 위한 생활권 보호, 구급 및 피해 방지에 주력하며 경찰은 교통통제, 주민 대피를 지원하고 군부대는 진화인력 지원, 한전은 고압선 및 전력 관련, KT는 통신 관련 등 각 유관기관의 역할 분담을 하여 진화를 지원합니다.
네, 산에 올라서 직접 불을 끄는 진화 인력도 아주 중요한데 현장에서 이분들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네, 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출동하고 산불 최전방에서 진화 작업을 하는 인력들은 산불 진화대입니다. 산림청의 특수진화대나 시군의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가 이에 해당합니다. 산불 진화 헬기는 큰 불을 잡지만 헬기에서 투하되는 물이 낙엽층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으므로 남은 불을 끄는 역할과 산불 발생 구역 외곽에서 추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갈퀴로 DP물을 제거하여 방화선을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방차는 산불 진화 차량 및 진화 장비의 진화용 수를 수송 공급합니다. 산불 전문 진화대가 쓰는 진화 장비 성능이 좋아질수록 대응 능력도 높아지겠죠. 이 부분은 변화가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산불 진화대는 험준한 산지에서 산불 진화를 하여야 하므로 이동에 많은 체력이 소모되기에 진화 장비를 가볍고 튼튼한 고성능으로 개량되고 있습니다. 중형 기계화 산불 진화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펌프 엔진의 출력을 높이고 호수 구경을 13mm로 바꾸어 산불 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경북은 지역도 넓은 데다 여러 구군의 산불 대응 능력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서로 비교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기회도 있습니까? 네, 원래 대형 산불 발생 시 최일선에서 밤새 진화를 하던 도내 산불 진화 대원들이 매년 가을에 모여 갈고 닦은 산불 진화 실력을 기르는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연대회 종목은 산불 진화 지휘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많이 다루는 기계화 진화 시스템을 이용한 산불 초기 진화 능력을 기르고 산불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데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렇게 산불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경북의 대형 산불의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산림 파괴, 주민들 안타깝고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데 실태도 좀 알려주시고 복구 상황도 좀 알려주세요. 네, 올 봄에는 영덕, 고령, 울진, 동화, 군위 등에서 6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15,674헥타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울진 산불로 인해 피해 면적이 14,140헥타로 역대 최장 기간 단일 산불 최대 피해, 단일 시군 최대 피해에 기록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현재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구는 먼저 산사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방사업 등 응급 복구는 완료되었고 인공복구지에 대한 긴급 불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산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복구를 실시합니다. 보통 산불 피해지는 3년간 피해지 복구를 실시하지만 산불 규모가 큰 울진의 경우는 5년간 인공복구와 자연복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산불 현장의 산림복구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불 피해지 복원의 상태계 변화를 20년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산불이 난 후 연관 및 식생은 20년, 야생동물은 35년, 토양은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작 실수 하나가 큰 불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지역민들 꼭 지켜야 할 점들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조그마한 불씨라도 한순간 커다란 산불이 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림 내 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놓는 행위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산불이 발생하면 저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그마한 불씨는 금방 끌 수 있지만 이것이 커지면 산불 진화 차량, 헬기를 동원하고 수백, 수천 명이 진화하여도 여러 날이 걸리는 큰 재난으로 확대됩니다. 도민 여러분의 자그마한 관심이 울진 산불과 같은 커다란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산불을 발견하면 119 또는 시군 산림부서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우리 숲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산불 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분들께서는 생활하시면서 항상 산불 조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경상북도 산림자원과 이밀규 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0분 지났습니다. 더 나은 대구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은 대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 저희가 포럼을 하나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포럼 진행한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 네. 아마 제가 이 시간에 저희 청소년들이 이제 공유 활동을 했던 사례들은 좀 안내를 네. 해드렸던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벌써 한 4년 정도 이 포럼을 청소년 공유 활동 사업을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좀 포럼을 개최해서 그동안의 사업들 성과들도 같이 좀 정리하고 앞으로 방향도 좀 잡아보는 그런 포럼 소식을 하나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4년이 네. 네. 됐네요. 그렇죠. 어느새 4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놀러 가보니까 2019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청소년 공유 활동을 시작했는데 저희 센터가 뭐 시민들의 공유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시민들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연령대나 다양한 층이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좀 청소년들의 어떤 공유 활동을 경험하면 어떨까. 우리가 미래 세대의 어떤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계를 했었고요. 2019년에는 저희가 이제 경하여고 한 학교를 잡아서 함께 했었고 네. 2020년에는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는 바람에 온라인으로 2년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이게 형태는 좀 다르게 진행을 여러모로 시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구 전역의 학생들을 모아보기도 하고 혹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아보기도 했었는데 청소년 공유 활동이 다른 뭐 유사한 자원봉사나 이런 거와 굉장히 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어떤 좀 특별함 혹은 차별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좀 자기 주도적인 문제 채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와 청소년 다르죠. 시기에 네. 생각하는 문제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더 자기 주도적인 어떤 문제를 채택하는 거와 또 하나는 현장과의 만남, 연결을 시도했던 게 청소년 공유 활동이 좀 특별함 혹은 차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애들 어릴 때부터 맨날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고 그래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그렇죠. 게 자기 주도인데 맞습니다. 안 되거든요. 쉽지 않죠. 네.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해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런 포럼 활동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뭔가를 딱 시간이 일정 기간 딱 지나고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 깊이가 다르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성장에 되는 시점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기 주도적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쓰지만 네. 실제로 자기 주도적인 게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다는 걸 많이 경험하실 네네.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현재 이제 학교 현실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주체적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또 실천해보고 또 그것을 이제 확산해보고는 쉽지 않은데 저희가 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지 않나 싶은데 하나의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여러 기관들을 섭외를 해서 청소년 방문을 알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덜컹 겁이 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네. 성인 시민들을 만나거나 회원들을 만날 때랑 청소년들을 만날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를 방문을 했었었는데 그 단체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오니까 의료 정책 관련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야지라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정작 대화를 한참 나누고 보니 청소년들의 관심은 청소년들이 카페인 음료 섭취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잠안 오는 거. 네, 뭐. 그리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니까 카페인 음료 섭취가 많은데 우리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의사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방문했던 기간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우리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걸까? 학생들이 좀 동떨어져 있구나.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청소년들의 카페인 음료 섭취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자 이런 얘기를 해서 스스로 오히려 많은 좀 배움 교육이 네. 되었었다는 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뭘 궁금해하는 건지가 우리가 헛다리를 짚고 있었다는 그럴 수 거잖아요. 있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거부터 찾아야 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공익활동 그 학습 포럼에 참여한 학생들 만나봤어요. 얘기 들어보시죠.
청소년 공익 메신저 활동했던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익 메신저 프로젝트 금융 분야 성과 공유 발표를 맡은 박강빈 나윤정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목차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2반 박강빈입니다. 효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7반 나윤정입니다. 청소년 공익활동에서 사회 문제를 청소년들끼리 정하고 활동을 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어서 참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끼리 이런 공익활동을 하거나 캠페인을 하면은 자료를 모으거나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청소년 공익활동에서 하니까 사회 문제를 청소년들끼리 정해서 캠페인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주제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금융 지식을 나눠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금융 관련된 내용이 저희가 가장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학생들한테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그랬던 점에 대해서 저희는 좀 뿌듯했고요. 이제 공익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공익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고 전 처음에 공익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이제 공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주식이나 경제 활동을 하는 나이가 점차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도 어리더라도 경제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청소년들 같이 하면서 여러 또 어떤 단체들이 같이 뭔가 좀 도와주고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는 청소년 공익 활동의 핵심적인 좀 특별함 혹은 차별성이 어떤 이론적인 공부 그리고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보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단체들도 많이 결합을 했었고요. 특히 이날 포럼에서 저희가 이제 주제 발표를 학생 포함해서 한 4분 정도 초청을 했고 그리고 토론해 주시는 분들도 한 3분 정도 초청을 했었는데요. 먼저 효성여고 교장 선생님 참여하셨고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 2분 그리고 저희랑 함께 이제 4년 동안 협력 파트너랑 함께 한 메시지 팩토리에서도 참여를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토론회는 좀 다양한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대구시 교육위원회로 계신 이제 육정미 의원님도 모셨고요. 그리고 청소년활동지원센터의 남명민 팀장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니협의 이제 김선주 팀장 이렇게 모셨는데 네. 각자 의견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좀 내셨어요.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센터 안에 예산으로 공유활동 청소년들 공유활동을 지원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예산 확장에 대한 필요성들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앞서 방문 기관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 기관에서도 어떤 청소년층과 만나는 어떤 방법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언어들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육계 안에서의 협업 구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한두 명의 교사의 의지로만 하기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날 교육청에서도 한두 분 참여하셨는데 교육계 전반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조금 더 주도적이고 현장과 밀접된 공유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교육계 전반에 대한 협업 구조, 약간의 칸막이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육은 당장 닥친 그들의 걱정이고 네. 그들의 이야기인데 그렇죠. 항상 그들에게 가기까지 거치는 단계가 네.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럼 정작 그 사람들의 얘기는 어디 갔냐. 그렇죠. 그러면 참 할 말이 없어지고 사실 좀 그렇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활동으로 그냥 뭘 했다라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쌓으면 진짜로 중요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어요. 네, 저희가 한 사업 중에 좀 특이한 게 항상 마지막에 캠페인을 하거든요. 네. 이게 첫 해 때는 코로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구백화점 앞에서 학생들이 직접 부스를 설치하고 캠페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의제도 찾았고 네. 나에게 도움 줄 만한 멘토에게 도움도 받았고 그럼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전달하고 설득할 건가 네네. 이런 방법을 직접 해봤습니다. 네. 근데 공익활동 단체에서 펼치는 캠페인 못지않게 오히려 훨씬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민들을 만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네. 2년 동안 온라인이었는데 과연 온라인
때는 어떻게 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랑은 다르게 SNS를 굉장히 잘 활용하잖아요. 더 잘해. 네,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뭐 인스타라든가 이런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네.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었고 네. 또 당일날 포럼 때 학생들이 이제 2분 참여를 했는데 어색해하면서도 긴장되는 게 이제 굉장히 작은 자리인 줄 알았는데 본인의 이름 팻말이 있고 거기서 발표를 하니까 되게 네. 좀 놀랍다.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활동을 위해서 어른들 혹은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감사하다는 얘기를 잊지 않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뿌듯하구나.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같이 만나고 이런 게 참 무엇보다 중요한 경험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학교 밖 포럼이라 선생님들도 부모도 다 걱정하지 않았을까? 교장 선생님이 무사히 귀가를 한다는 전제하에 저녁 무렵에 포럼을 하게 됐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무서운 거죠. 네.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학생들에게 공익활동의 기회를 제공한 효성여고죠. 교장 네. 선생님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효성여자고등학교 교장 김명희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교실 안에서 학교 안에서의 공부만 공부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나 사회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주 큰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공부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오거나 또 제가 찾거나 해서 학생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 곧 사회에 나갈 예비 자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씨앗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또 사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정의롭고 또 사랑이 가득한 것이어야지 이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이 사회는 훨씬 더 밝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동안에 이 학생들한테 씨앗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또 의료 분야입니다. 그래서 의료 폐기물 문제라든지 카페인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효성여고 샛별들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옳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이 공익활동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학교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교장 선생님 정말 애쓰셨고 그렇네요. 이제 확산과 어떤 이 질을 함께 다 놓치지 않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확산을 하다 보면 질을 담보할 수 있을까? 또 질에 고집하다 보면 확산은 될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저희 공익센터에서도 내년에 어떻게든 이 모델은 좋은 네. 모델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델을 조금 더 어쨌든 퍼나르는 확산되는 확산이, 부분에 예, 예. 고민을 많이 좀, 하고 예. 있어서 이 포럼에 함께 했던 분들하고 지혜를 좀 모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걷고 있는 날과 때론 며칠씩 편하게 지내 점점 널 잊는 것 같아 먼 일처럼 점점 넌 떠나가나 봐 하루는 미치고 다음 날이면 괜찮아졌어 다만 슬픔에 익숙해진 뿐인 걸 점점 어쩌다 또 생각나 너를 그릴 때가 오면 숨 막히게 지쳐 애써 참아낼 수 있겠지 그렇게 널 버려 내 아픔도 점점 넌 멀어지나 봐 그게 편해지나 봐 너의 얼굴도 생각이 안 나 점점 너를 버릴 것 같아 나 어느새 점점 어쩌다 또 생각나 너를 그릴 때가 오면 숨 막히게 지쳐 애써
네,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듣고 왔습니다. 교통정보로 갈게요.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범안로 범안삼거리에서 광계삼거리 방향 소통 원활하고 태평로 교동내거리에서 동인내거리 방향 제속도 내며 이동합니다. 대명로 남부경찰서에서 앞산내거리 쪽 막힘없이 지나고요. 국채보상로 서대구공단 내거리에서 동산내거리 지나서 동신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대구로 살펴보면 어린이회관 삼거리에서 황금내거리 방향 시원하게 통과합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산나들목에서 도동분기점까지 정체 없이 지나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군위분기점부터 다부나들목까지 교통 흐름 좋습니다. 반대 춘천 방향은 칠곡나들목에서 가산나들목까지 어려움 없이 지나고요.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 화원요금소 17km 지점 진출로 1차로에서 차선 그리기 작업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 대구 엑스코어에서 대구시와 동반성장위원회가 함께 준비하는 2022 원스톱 기업 지원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지원을 위해서 기존에 진행하던 기업 애로 해결 박람회 이름도 바꿨고요. 규모도 내용도 크게 보강했습니다. 대구 경북 중소기업 100여 곳이 참여합니다. 어려운 시기 새로운 판로를 여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11월 30일 수요일 11월의 마지막 날 함께한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12월 첫날 만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